거실엔 고요한 바람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전 냄새가 스며든 부엌에서는 프라이팬의 기름이 자글자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박정희 여사는 손에 장갑을 낀 채 전을 부치며 시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전 10시. 예전 같으면 이미 딸들과 사위, 손주들이 도착해 시끌벅적했을 시간입니다. 정희 여사는 가스불을 줄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안 오네요. 입술이 떨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전 부친 접시를 식탁 한가운데 정성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식탁 위엔 잡채, 갈비찜, 송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그 음식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한쪽 오래된 달력엔 빨간 글씨로 추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두 딸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라도 애들 보고 있죠. 문득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이웃 김 여사의 것이었어요. 정희 씨, 명절인데 혼자예요? 아, 네. 애들이 바쁜가 봐요. 정희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밥은 챙겨 드셔요. 나중에 떡국 나눠드릴게요.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전화를 끊자마자 방 안의 정막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은 채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죠. 전보다 잡채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는 건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오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매년 이 노래를 함께 들었죠. 남편은 명절마다 가족은 마음이야. 선물보다 얼굴이 먼저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허공에서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전화 기록엔 큰딸 은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요. 명절인데 얼굴이라도 보자, 은수야. 죄송한데 이번엔 진짜 못 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래, 그럼 다음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젓가락이 손끝에서 미끄러졌고 바닥에 부딪히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 씨, 힘들면 애들한테 좀 기대요. 며칠 전 시장에서 들은 이웃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대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오지 않는 자식, 3년째 이어진 무심함이 이제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스쳤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햇살이 밥상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마저도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잠시 고개를 들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이젠 누구도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명절엔 오겠지. 그 말조차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그릇에 옮기고
남은 전을 덮개로 덮었습니다.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고 눈가가 젖었습니다. 부엌의 창문 너머로는 저녁 햇살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상위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래도 나 혼자라도 명절은 명절이니까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게 담은 입, 그리고 멈춰버린 웃음. 그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며 그녀의 발걸음이 방으로 향합니다. 작은 불빛 아래 탁자 위엔 가족 사진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들고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젠 나도 변해야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속엔 여전히 식지 않은 밥상과 빈 자리들이 떠돌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박정희 여사는 부엌 창문을 열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빈자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머그컵을 손에 쥔 채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장된 큰딸의 이름, 김은수. 몇 번을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던 정희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이어지고 그 끝에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해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얼굴만 보자고 말하려던 순간 딸의 다음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힘들어요. 돈 생기면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입에 가져갔지만 그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공기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귀에선 여전히 딸의 말이 울렸습니다. 돈 생기면 연락하라.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에는 주황빛감이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흔들리며 곧 떨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이 오는 세상이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장롱 깊숙이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서류 봉투와 통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종이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의 무게가 밀려왔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남편의 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이건 내 이름으로 남겨둔 거야.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때는 단지 남편이 남긴 사소한 문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식이, 사위가 모두 자신을 무시하고 멀어진 지금 이 재산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꽤 많았습니다. 숫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서서히 선명해졌습니다. 마음 한쪽이 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길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심 따윈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접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돈 생기면 연락하라 그랬지. 그럼 내가 가진 돈을 보여주면 되겠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까치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흘러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오랜 친구인 이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친구이자 늘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정순아, 너 그 소문 들었니? 요즘 사람들 돈 없으면 가족도 남이라잖아.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인가? 요즘 세상 다 그래. 왜 갑자기 그런 말해?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정희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돈 앞에서 드러난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통장, 등기부,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까지 모두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제목을 썼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잃은 것. 그 아래엔 몇 줄의 문장이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사랑도 효심도 결국 그 앞에서 무너진다. 하지만 나도 이제 더는 시험받지 않겠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바깥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달라질 때가 됐죠.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머릿속엔 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돈 생기면 연락하라.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다가 어느새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스쳤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 눈물엔 미련도 슬픔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나도 다르게 살아야죠.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듯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가엔 오래된 미소 하나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오래도록 참아왔던 무력감이 사라지고 대신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밤의 정막 속에서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 맞춰 정의의 새로운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창문 사이로 흐릿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잠에서 깨자마자 오래된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묵직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는 절대 버리지 말 것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잉크 냄새가 퍼지자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그녀는 천천히 봉인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 등본, 계약서,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작은 언덕 위에서 웃고 있었죠. 그 뒤로는 푸른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희야, 혹시라도 힘들면 그 땅을 팔아. 하지만 아무한테나 넘기면 안 돼. 너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맡겨. 그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손끝으로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편이 하는 다정한 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땅이 이제 자신의 삶을 뒤집을 열쇠가 될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 묻혀있던 낡은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도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이걸 쓸 때가 왔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근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나무 간판이 삐걱거리는 작은 사무실 안에는 젊은 중개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주소 좀 봐주시겠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등기부 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중개인은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꽤 넓은 땅인데요? 요즘 개발 이야기 도는 지역이라 꽤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그 소문을 주변에 흘려주시겠어요? 중개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팔려는 게 아니신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좀 알게 되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건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정희의 얼굴엔 묘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길가의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의 발끝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밟지 않고 조심스레 비켜 걸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에는 묵직한 복수의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류철을 다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다시 연락을 해오겠지.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글씨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그 손끝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정희 여사가 엄청난 땅을 숨겨뒀다더라. 그 땅이 개발지로 지정된다더라.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그 소식은 자연스럽게 큰딸 은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은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엄마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던데 들었어? 준호는 흥미로운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재산? 그 나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소문이지. 그런데 사람들 말이 다 똑같아. 땅이 있다잖아. 꽤 크다던데. 준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엔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야겠네. 은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3년째 안 갔잖아. 갑자기 가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상하면 어때? 효도하러 가는 척하면 되지. 준호의 말투는 가볍고 뻔뻔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쨌든 다녀오자. 며칠 후 정희는 이웃에게서 그 소문이 서울까지 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요, 결국 귀에 들어갔겠죠. 그녀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하늘로 고개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오겠네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마루 위에 놓인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그 향 사이로 오래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이 어릴 때 그녀는 늘 명절마다 음식 냄새로 집을 채웠습니다. 그때는 웃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냄새도 웃음도 사랑도 모두 사라진 빈집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준비하겠어요. 그들이 다시 찾아오면 내가 보여줄 차례예요. 햇살이 마루 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철을 품에 안으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낮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희 여사는 식탁 위에 따뜻한 된장국을 올려두고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국물 속에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부엌의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알림 수십 개. 그동안 단 한 줄의 말도 없던 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은수의 메시지가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 괜찮아요? 그 아래엔 사위 준호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엔 저희가 잠깐 들를게요. 보고 싶네요. 그리고 잠시 뒤 둘째 미라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언니가 엄청 걱정하던데요. 정희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제야 이러는 걸까?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이모티콘 하나를 눌렀습니다. 노란색 하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단체방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은수는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커다란 과일 바구니 사진이었죠. 이거 주말에 가져갈게요. 엄마 좋아하는 사과예요. 정희는 화면을 조용히 내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라니 그게 과일인지 변명이긴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부엌 조명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는 늘어났습니다. 사위 준호는 어색하게 농담을 던졌고 은수는 애써 다정한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미라만이 조용히 그 대화를 바라보다가 한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들를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정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썼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잘 지내요. 그냥 오랜만에 다들 연락하니 반갑네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딘가 가슴 한쪽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연락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서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부동산에 맡겼던 그 서류. 이제 그게 모든 시작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진짜 재산이 있다면 우리도 알아둬야 하지 않겠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잘해야지. 괜히 냉정하게 굴면 안 돼. 이번 주엔 선물도 챙기고 말도 좀 곱게 하자고.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그녀 역시 엄마가 가진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의 집 앞마당에는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은수와 준호 부부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 그리고 화사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기엔 근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계산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다들 오고. 엄마, 갑자기 보고 싶어서요. 그동안 너무 바빴잖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한지 느꼈습니다. 준호는 손에 든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 직접 고른 거예요. 어머니 생각나서요. 그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다음엔 감나무 가지도 좀 잘라줘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덩치가 커졌거든요. 그 말에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먹어요. 엄마 음식 그리웠어요. 은수는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향했고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데웠습니다. 국을 데우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준호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어디 안 불편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돼서요. 괜찮아요. 이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들으니까 그쪽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어머니 댁도 근처라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에 은수가 눈치를 보며 말을 돌렸습니다. 여보, 그런 얘기 말고 엄마랑 밥이나 먹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땅값이 오르면 다들 관심이 많아지죠.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은수는 억지로 웃으며 국을 떠먹었지만 그 손끝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식들의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이 뭔지.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서류 정리 같은 거요.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정희는 말끝을 길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음엔 다 같이 와요. 오랜만에 가족 다 모이면 좋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엔 묘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단체방엔 다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엄마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웃으니까 좋았어. 하지만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요.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천천히 벽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박정희 여사의 집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부엌에는 은수의 목소리가 울렸고 거실엔 청소기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위 준호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아들인 양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반짝이고 바닥이 깨끗해질수록 정희의 마음속에는 묘한 허전함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은수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청소는 내가 나중에 하지요.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수의 시선은 자꾸만 거실 한쪽 책장 위의 서류철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모를 리 없었죠. 그녀는 모른 척하며 이불을 개었습니다. 점심 무렵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좀 정리해도 될까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준호는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음식보다 먼저 시선을 돌린 곳은 부엌 수납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슬쩍 봉투의 모서리를 들춰보려 했지만 바로 그때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는 건 건조미역이에요. 조심하세요. 금방 부서져요. 준호는 손을 멈추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보여야겠구나. 이들의 본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녀는 그날 오후 일부러 작은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새로 꺼내 유산 관련이라고 굵게 적은 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위에 신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친절한 얼굴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설거지를 하며 흘끗 그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기 뭐 써 있지 않아? 준호는 신문 틈을 살짝 들어 올려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유산 관련. 두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흘깃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국자를 천천히 저으며 떨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차려냈습니다. 갈비찜, 잡채, 호박전까지. 은수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며 웃었지만 젓가락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중간중간 장단을 맞추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얼굴빛이 참 좋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 글쎄요. 요즘은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미소가 얼마나 인위적인지 단번에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희는 일부러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다들 자고 가요. 내일 아침에 같이 밥 먹어요. 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요. 그녀는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이미 손님용 이불을 꺼내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조명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닿았습니다. 은수와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진짜 저거 유산 관련 맞겠지? 그럼 그냥 제목이겠어? 그럼 내일 아침에 엄마가 안 볼 때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안 돼. 들키면 큰일이야. 들키면 뭐 어때? 어차피 우리가 자식인데. 정희는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 문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녘 부엌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신문을 걷었습니다. 봉투를 들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탐욕이 내 눈을 가린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켜졌습니다. 문가에는 박정희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고요한 미소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밤엔 잠이 잘 안 와서요. 차 한잔 하려던 참이에요. 준호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 제가 그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다가. 정희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봐요, 준호 씨. 내일은 가족이 다 모이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냉철한 힘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확신과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탁자 위엔 메모 한 장만이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내 눈을 가린다. 그 문장이 준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 박정희 여사는 방 안에서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 다 봤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오는지. 그녀는 커튼을 걷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흘렀고 멀리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빛보다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박정희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식탁 위에는 가지런히 놓인 서류철과 봉투 3개가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 미라, 그리고 기부재단. 그녀는 차분히 차를 한 잔 내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딸 은수와 사위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미안해요. 일찍 출발했어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뒤이어 둘째 미라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손에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가져왔어요. 요즘 감기 심하다길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요. 다들 와줘서 반가워요. 거실에 앉은 3사람은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준호는 둘러보다가 책상 위의 서류철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 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거든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은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준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서류철을 열어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이에요. 오랫동안 숨겨왔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남은 서류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다만 그냥 나눠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3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살다 보면 마음을 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이더군요. 난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은수는 불안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저희 다 엄마 걱정돼서 오는 거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묻겠어요. 지난 명절엔 왜 아무도 안 왔을까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굳었고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그때 전화했죠. 엄마 혼자 있지 말라고. 그게 다 기억나요. 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봉투 하나를 들어 미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몫이에요. 다른 건 나중에 얘기하죠.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잖아요. 시간, 기회, 그리고 내 마음까지. 그녀의 말에 은수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 생기면 연락하라 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렀어요. 나한텐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요.
그녀는 마지막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근데 다 기부재단에 맡기기로 했어요. 순간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정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이야. 근데 누구에게 주는 게 옳은가 생각해봤죠. 결국 진심을 나눈 사람에게 남기고 싶었어요. 준호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가족은요? 정희는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요? 진심 없는 가족은 숫자일 뿐이에요. 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효도에 대한 보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 마음이 없었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수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미라만 남 좋은 일 시키겠네요. 그녀는 눈을 치켜 세웠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이건. 정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난 이미 다 정리했어요. 변호사도 알고 있고 서류도 다 끝났어요.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라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아무 말 안 해도 되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말했으니까. 마음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다가 준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요. 좋을 대로 하세요. 돈 다 재단에 주고 뭐가 남나 봅시다. 정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요, 남는 게 있죠. 진심이요. 그게 내 마지막 유산이에요. 은수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도 뒤따르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집안엔 미라와 정희 둘만이 남았습니다. 조용히 남은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네요. 미라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 위로 오후의 빛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정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서류철을 마지막으로 봉인하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조용한 집안에 그녀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긴 세월의 복수는 그렇게 고요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 큰딸 은수와 사위 준호는 서류를 들고 격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 변호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다고요? 재산 전부를 재단에 기부했다니 그게 정상입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류엔 세 분 다 확인하셨잖아요. 박정희 여사님은 완전히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은수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긴 게 말이 돼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결정하신 상태였어요. 일부는 둘째 미라 씨 명의로, 나머지는 전액사회복지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엔 분노가 섞였고 은수의 손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한 푼도 없습니다. 은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고 남한테 다 준다는 게?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 말씀으로는 진심이 남은 사람에게 남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은수는 그 자리에 앉아 손끝으로 서리를 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떠올랐습니다. 진심 없는 가족은 숫자일 뿐이에요.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인도를 따라 걷다가 멈췄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귀를 울렸고 차들의 경적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번지는 화장 자국이 번들거렸습니다. 며칠 후 그들의 집엔 경매 안내장이 붙었습니다. 준호가 사업에 손댄 투자금이 문제가 되어 빚이 불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의지하려 했던 희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집안 곳곳엔 상자와 비닐봉지가 널려 있었고 둘의 말다툼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은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돈만 있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돈이 있었어도 너랑 나한텐 안 왔을 거야. 그 사람은 우리를 이미 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은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리고 빈집의 공기마저 차가워졌습니다. 그 시각 한적한 시골의 박정희 여사 집. 그녀는 라디오를 켜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뉴스에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부천사 할머니, 평생 모은 재산사회의 환원.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참 빠르게 알게 되네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감나무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잎을 흔들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눈앞의 세상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됐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웃 김 여사가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희 씨 뉴스 봤어요. 큰일 하셨다면서요. 그냥 마음 정리했을 뿐이에요. 오래된 짐을 내려놨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웃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분이에요. 참 존경스러워요. 정희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은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친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은수와 미라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허망하네요. 그래도 난 후회 안 해요. 그날 오후 은수와 준호는 변두리의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풀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준호는 텅 빈 눈으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은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났네. 우리 알거지야. 그 말에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과 후회의 그림자가 방 안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반면 시골의 정인은 해질 무렵 정원에 나와 감을 하나 땄습니다. 감빛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돈으로 망가진 마음을 돈으로 끝냈으니.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표시처럼 빛났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고 세상은 다시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심만 남았네요. 그게 내 전부예요. 그날 도시의 불빛은 서늘하게 깜빡였고 시골의 하늘엔 별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고 누군가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 박정희 여사의 복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언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새로 지은 시골 별장 앞마당에서 감잎을 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손에 쥔 빗자루 끝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모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짙은 푸른빛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느릿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엔 새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둘째 딸 미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하늘이 참 좋네요. 공기도 깨끗하고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엔 이렇게 맑은 날이 있어도 몰랐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죠. 그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미라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눈에 들어오네요. 하늘도 공기도 사람도요. 미라는 웃으며 작은 찻잔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하실래요? 어제 사둔 유자차예요. 그래요. 오늘은 따뜻한 게 좋겠네요.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은은한 유자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기 속엔 긴 세월의 후회와 회한, 그리고 새로이 피어나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언니한테서 연락 왔어요.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요? 뭐라던가요? 그냥 잘 지내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목소리가 좀 울먹이더라고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람 마음이란 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미라는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힘드셨죠? 언니랑 형부가 그렇게 한 말 듣고.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마워요. 덕분에 세상도 나도 다시 보게 됐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눈앞의 찻잔 속 물결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감나무 잎이 한 장, 두 장 바람에 흩날려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음악처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넘기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해요. 잃었다고 생각한 게 결국은 나를 살게 해주네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요. 그럴까요? 예전엔 늘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내 시간을 버렸는데 이젠 내 삶을 좀 써볼까 해요. 그녀는 웃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잔의 표면에 노을빛이 스며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난로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당신,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오래 걸렸죠? 그래도 나 결국 해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엔 애틋함보다도 오랜 동행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엄마 옆에 다가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가진 건 이제 많지 않지만 마음은 가볍거든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의 눈가에 햇살이 닿으며 반짝였습니다. 바깥에서 새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미라는 부드럽게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라도 명절마다 함께해요. 그래요. 그게 진짜 가족이죠.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의 손 위로 따뜻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